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누군가의 판단이 두렵다기보다는 잊히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때 내 심장을 떨리게 했던 그 감정들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거죠. 있잖아요. 어떤 관계는 마치 메마른 여름날의 소나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곧 왔다가 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치고 나면 세상이 더 후텁지근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원한 빗방울이 살갗에 닿는 그 순간만큼은 그저 눈을 감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제 형수의 이야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맨살이 닿은 등이 고른 숨을 찾으려는 듯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맞은편 건물 위로 불타는 듯한 주황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시릴 만큼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색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곧 끝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오늘도 우리가 또 멈추질 못했네. 형수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달콤한 인정이 뒤섞인 듯한 그런 목소리였죠. 형수는 이른 새벽에 이곳에 왔고 이제 이 좁은 원룸에서 꼬박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의 숨결에서 피곤함을 느꼈고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지원이 누나.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인지.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실패한 남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형수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꿈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책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만이 가득했죠. 괜찮아. 형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도련님, 혼자 지낸 지 5년이나 됐잖아. 한두 번으로 되겠어. 그 한마디가 제 외로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5년. 그 길고 긴 5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누나 힘들잖아요. 난 괜찮아. 형수는 손을 들어 까끌까끌한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인의 손길이었습니다. 소녀처럼 곱지는 않았지만 위로가 되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난 기쁜 걸, 민준 씨가 이렇게나 나를 필요로 해주니까. 형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애처로운 미소였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못해줬을 거야. 나는 도련님을 알잖아. 그 공허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했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렸다가 미친 듯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의 이해는 육체적인 접촉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헛되이 갈망하고 찾아 헤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깨달았죠. 네, 우리는 무서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았고 형수는 언제나 제 가장 깊은 욕망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형이 멀리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는 이 작은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도, 세상도 잊은 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서로를 탐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저도 알고 형수도 압니다. 실패한 남자와 외로운 형수. 우리는 함께 죄로 가득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형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저는 구원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와도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있을 그 시간에 저는 6평 남짓한 원룸에 홀로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영상들, 익숙한 소리들. 박민준 49세. 그것이 지금의 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사장이었습니다. 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일같이 구호를 외치고 원대한 계획을 떠벌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허름한 원룸에서 이런 것들로 외로움을 달래는 중년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 속 여자는 거짓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영상은 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한 것도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추락은 때로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듯 말이죠. 제 사업도 그랬습니다. 오랜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곳에 의존하던 제 회사는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비보를 듣자마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실패한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애는 내가 데리고 갈게. 아내는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13살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거대한 빚뿐이었으니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형인 지훈이 형이 나서주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위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능력 있고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형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파산 신청은 하지 마. 형이 보증서 줄 테니 천천히 갚아나가. 형 덕분에 벼랑 끝에서 내몰리는 신세는 면했지만 빚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은행과 형에게 총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악착같이 일하지만 월급의 절반은 빚을 갚고 나머지 절반으로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아들 양육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은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 먹는 것조차 망설여질 만큼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휴지로 뒷정리를 했습니다. 극심한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9세 이혼 5년 차. 이게 정말 내 인생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형수 지원. 심장이 저도 모르게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도련님, 내일 토요일인데 방 청소해 주러 갈까? 수학이 넘어 형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형수는 지훈이 형의 아내 최지원 51세. 25년 차 주부였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형수는 제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청소를 핑계로요. 아니에요, 누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늘 습관처럼 거절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남편 또 출장 가서 나도 심심해. 도련님 보러 갈게.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였지. 정말 괜찮은데. 그렇게 알게. 내일 오전 10시에 갈게. 청소 도구도 챙겨갈 테니. 처음에는 늘 거절했지만 형수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 드문 관심을 참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는 종종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니 나도 외롭지. 도련님 챙기는 게 내 낙이야. 저는 그것이 형수의 진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형에게는 이미 큰 빚을 졌는데 이제 형수님의 보살핌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형수가 온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심장이 또다시 죄책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몸은 이성을 배신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확히 10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북이라도 치는 듯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허둥지둥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수 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나 왔어. 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환하게 밝히는 미소였습니다. 형수의 손에는 청소 도구가 담긴 큰 가방과 식재료가 가득 찬 또 다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또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도련님 맛있는 거 해주려고. 혼자 살면 잘 못 챙겨 먹어서 너무 말랐어. 오늘 형수는 아주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얀색 티셔츠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 그리고 편한 슬리퍼. 딱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죠. 하지만 아시나요? 바로 그 수수한 모습이 형수를 더없이 친근하고 또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51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꾸준한 요가 덕분인지 몸매는 여전히 탄탄하고 군살이 없었습니다. 형수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좁고 답답했던 제 공간이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아마 섬유유연제 향기일 형수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이 방에 늘 배어있던 퀴퀴한 외로움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기였습니다. 형수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 어머, 또 돼지우리가 다 됐네. 저는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청소기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흥얼거리는 옛 노랫소리.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늘지만 재빠른 몸놀림. 가끔 형수가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숙일 때면 짧은 치마가 살짝 말려 올라가 하얀 허벅지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형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육체적인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 공간에 가족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메마른 영혼까지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듣기 위해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실패한 50살짜리 남자의 푸념을 누가 듣고 싶어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외로움이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변화는 거창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시작되죠. 당신의 고요한 공간 속에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존재가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이 그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보지 마.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금방 치울게. 지원이 누나의 목소리가 멍하니 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형수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바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 온 신경은 그 여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제 눈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마치 도둑처럼 슬금슬금 형수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바닥을 닦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마다 짧은 치마가 살짝 들리며 부드러운 허벅지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의 건강하고 탄탄한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 돼. 형수님이잖아. 나를 거두어준 형의 아내라고. 이성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이해하시는 분 계실까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는 여자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삶은 일과 빚, 그리고 차가운 네 개의 벽뿐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이면 컴퓨터 화면 속 영혼 없는 이미지에나 의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눈앞에 살과 피를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형수의 숨결, 형수의 향기, 형수에게서 나오는 온기.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것은 제 무뎌진 외로움을 갑자기 더 아프고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빨래는 어디에 뒀어? 형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저기 바구니에 있어요. 형수는 방구석으로 가 제 더러운 옷들을 모아 욕실로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형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속옷은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같이 돌릴게.
아, 네, 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뭐라 설명하기 힘든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형수가 제 가장 사적인 물건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 그 행동에는 어떠한 외설적인 의도도 없이 순수한 관심이었지만 제 마음을 이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청소 다 끝났다. 이제 밥 해줄게. 형수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6평짜리 원룸이라 제가 앉은 곳에서도 형수의 모든 행동이 다 보였습니다. 봉지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짧은 치마는 움직일 때마다 날씬한 다리를 드러냈고 저는 또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 차려. 형수님이야. 형의 아내라고. 하지만 심장은 죄인처럼 요란하고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가깝고 생생하게 여자의 존재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 됐다. 와서 밥 먹어. 형수는 뜨거운 김이 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흰쌀밥 2공기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그리고 텅 빈 제 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입에 맞나?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형수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참 따뜻해서 이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여자의 미소를 본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할 만해. 네,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힘들지. 형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저는 제 피곤함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자책하지 마.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형한테 빚이 죄책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아. 형제끼리 뭘 천천히 갚으면 돼. 형수의 목소리는 제 메마른 영혼에 스며드는 시원한 물줄기처럼 다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뭘? 우리 남편은 맨날 바쁘기만 한 걸. 형 얘기를 할 때 형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네.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이 잦으시죠. 주말에는 또 손님 접대한다고 골프 치러 가고 집에 붙어 있는 날이 거의 없어. 형수의 말 속에서 저는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고생한 덕에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형수는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아득했습니다. 근데 집이 넓으면 뭐해 그 안에 나 혼자 있는데.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그 큰 집에서 역시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두 외로웠습니다. 누나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젠 익숙해. 형수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수는 다시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 형수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작은 원룸에서 설거지하는 형수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애틋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가볼게. 네, 형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형수는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익숙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형수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어지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수를 여자로 본 건가? 아니야.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형수의 꿈을 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2주 후 형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나 청소하러 왔어. 아, 형수님, 어서 오세요. 이번에도 형수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티셔츠에 짧은 치마, 그리고 슬리퍼. 오늘 형은 어디 가셨어요? 중국으로 출장 갔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나요? 응,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나 봐. 형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거들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금방 끝나. 형수는 청소를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수를 바라보았고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형수가 쓰레기통 근처 바닥을 닦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죠. 뭉쳐진 휴지 몇 개. 제가 어젯밤에 썼던 그 휴지였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형수는 그것들을 집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건가? 하지만 형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형수의 그 침묵이 왜인지 모르게 천마디의 질책보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청소 끝. 배고프지 밥 해줄게. 누나 매번 이렇게 신세져서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 이번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김치 냄새가 다시 한번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 됐다. 먹자.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누나. 다행이다. 식사를 하던 중 형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혼자 지낸 지 오래됐잖아. 아니요,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너를 9살이면 아직 한창인데. 빚도 있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형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외롭잖아, 그렇지. 네, 이젠 익숙해요. 형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연민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만은 살 수 없어. 누나도. 많이 외로우시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나 25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젠 익숙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 너무 바빠서요. 응, 그렇지.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만 자고. 식사를 하던 형수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 그 말은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나, 고생 많으셨네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형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고 형수가 돌아가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형수님.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가볍게 하지만 힘주어 안았습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여자의 포옹이었습니다. 형수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형수의 온기가 제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나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혼자 있지 마. 사람은 온기가 필요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형수는 저를 놓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형수의 온기가 아직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수의 마지막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사람은 온기가 필요하니까. 형수도 외로웠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형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형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청소 도구가 아니라 와인 한 병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억의 무게는 더 선명해지는 기분입니다. 혹시 살짝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 문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성은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치지만 이미 너무나 지치고 무언가를 갈망해온 마음과 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마는 그런 순간이요. 그날 현관에서의 포옹이 있고 일주일 후 형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청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와인 한 병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와인 좀 가져왔어. 형수는 문 앞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 수줍으면서도 조용한 결심이 엿보이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와, 와인이요. 그냥 낮에 한잔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형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입던 티셔츠와 짧은 치마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언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포옹 이후에 어색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를 뭐라 설명하기 힘든 기대감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평소처럼 방을 치웠고 저는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끈적거렸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형수는 가방에서 와인잔 2개를 꺼내고 레드 와인 병을 땄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코르크 마개가 뻥 하고 가볍게 터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은 오늘도 출장 가셨어요. 저는 침묵을 깨보려 물었습니다. 일본 갔어. 모레쯤 올 거야. 형수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짙은 붉은색 액체가 잔 안에서 햇빛을 받아 일렁겼습니다. 형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묻은 입술을 살짝 오므렸습니다.
혼자 큰 집에 계시면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럼 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은 넓은데 혼자 있으니까 가끔은 무섭기까지 해. 무서워요. 저는 놀랐습니다. 형수 같은 사람이 무서움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섭지. 너무 조용하니까. 있잖아. 때로는 소음보다 지나친 고요함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 형수는 손 안에서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 돌봐주러 오는 게 좋아. 누군가를 챙겨주다 보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거든. 그 말은 부드럽지만 아주 깊게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늘 느끼던 제 자신의 무력감을 건드렸습니다. 저도 누나가 필요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무도, 아무도 저를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형수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수는 황급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 씨도 고생 많았겠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혼자 빚 갚고 정말 힘들었겠다. 어느새 형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등 위에 포개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온기. 지난 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형수님, 민준 씨, 이제 그만 자책해. 다 지난 일이잖아. 저는 용기를 내어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한테 너무 기대는 것 같아요. 나도 민준 씨한테 기대고 있는 걸. 형수가 속삭였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우린 닮았어. 둘 다 외롭잖아. 맞아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고 나는 혼자고, 민준 씨는 혼자 빚 갚으며 살고, 우리 둘 다 불쌍해. 네. 첫 번째 와인 병이 어느새 비워졌습니다. 형수는 두 번째 병을 꺼냈습니다. 더 마실래?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술 기운에 형수의 두 뺨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민준 씨, 뭐 하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네, 물어보세요. 혼자 지내면서 정말 외로워 내 말은. 남자로서 말이야.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형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나랑 우리 남편 정말 오래됐어. 네, 저는 그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 형수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형수를 불렀습니다. 형수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와인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면서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제 노트북 위로 튀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형수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형수는 허둥지둥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떡하지? 고장나면 어떡해? 빨리 닦아야 해요. 그 순간 꺼져 있던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갑자기 켜졌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봤던 바로 그 사이트가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끄는 걸 깜빡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부주의해서 쏟은 건데 뭐. 형수님. 그럴 수도 있지. 형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나 혼자였는데 남자는 더 힘들겠지. 형수는 제 눈을 피하며 허둥지둥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형수의 눈에서 당혹감과 연민, 그리고 불꽃처럼 일렁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닦는 것을 돕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형수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사실 손뿐만 아니라 형수의 온몸이 떨리며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차가운 화면을 통해서만 보았던 것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갈망하는 진짜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안 돼. 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절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가 5년 내내 기다려온 순간 같았습니다. 이해와 공감, 그리고 두 개의 극심한 외로움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쉬어 나왔습니다. 형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딱 한 번만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형수는 천천히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형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작은 방 안을 따뜻하고 아련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함께 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축축한 땀방울만이 남았습니다. 형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5년간의 외로움, 무감각한 화면에 의지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온기, 이 결합, 이것은 진짜였습니다. 형수는 저를 꽉 껴안고 있었고
저 또한 형수를 절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지독한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형수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준 씨. 네, 형수님. 나 처음이야. 형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형수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좋았어. 저는 대답 대신 형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형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에 제 메마른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려 왔던 모든 것이 오늘 오후 몇 시간 만에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소된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형수와 저는 무서울 정도로 서로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형이 출장을 갈 때마다 형수는 찾아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약속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쉽게 깨졌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민준 씨 오늘 남편 출장 가. 짧은 문자. 알았어요. 형수님. 저의 답장.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정말로요. 형수는 차가운 결혼 생활 25년 동안 무시당했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실패한 5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 형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유령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형한테 3억이나 빚을 졌으면서 형의 아내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 생각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아. 형수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는 또 습관처럼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 씨. 네, 오늘도. 우리가 또 멈추질 못했네. 형수는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또다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이나. 괜찮아. 형수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이나 혼자였는데 한두 번으로 되겠어. 그래도 누나 힘들잖아요. 난 괜찮아. 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기쁜 걸. 민준 씨가 이렇게나 나를 원하니까. 형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여자였다면 하루 종일 이렇게 못해줬을 거야. 나는 민준 씨를 알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했어도.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매 순간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형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파산 신청은 하지 마. 형이 보증 서줄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수님, 저 무서워요. 형이 이 사실을 알면 저는 정말 형 얼굴을 볼 낯이 없을 거예요. 알아. 형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걸까? 그것은 우리 둘 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제 이야기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니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랑 혹은 사랑이라 믿었던 어떤 것은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저 추운 겨울밤에 서로의 온기에 기대는 두 개의 외로운 불씨 같은 것일지도요. 그리고 아침이 오면 각자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왜 멈출 수 없었냐는 제 질문에 대한 형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형수는 웃었습니다. 아주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체념과 뜨거운 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마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위안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우리는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네, 그냥 뭐 똑같죠, 형.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지원이가 내게 자주 가는 모양이더라. 청소해주러 간다던데. 심장이 쿵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 내 누나가 가끔 와서 챙겨줘요. 정말 고맙죠. 그래, 우리 지원이가 착하긴 하지. 시동생을 그렇게 챙겨주니 얼마나 좋아.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민준아, 너 재혼할 생각은 없어 갑자기. 왜요? 형 너희랑 9살이면 아직 젊어. 혼자 지내면 외롭잖아. 생각은 있는데 아직 빚도 남았고.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지. 네가 혼자 지내니까 지원이가 계속 걱정하잖아. 형의 목소리가 왜인지 오늘따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럽다고 자꾸 챙겨주고 싶어 하더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죄, 죄송해요, 형. 죄송할 게 뭐 있어. 근데 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지원이도 걱정을 좀 덜겠지. 그 말은 바늘 같았습니다. 가볍지만 아주 아프게 저를 찔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지원이에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내 형수잖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이나 했으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원이에겐 너무 의지하지 마라. 형이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형으로서의 순수한 걱정이었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저와 형수는 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아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형수가 겁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누나 빨리 욕실로 숨어요, 빨리요. 형수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욕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형, 웬일이세요? 출장 취소됐어요. 밥 먹었냐?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문 좀. 형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훑어보던 형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여자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 신발, 지원이건 아니네. 형이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저는 황급히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제 여자친구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굳어있던 형의 얼굴이 웃음으로 풀어졌습니다. 어허, 정말 여자친구 생겼어, 네. 형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에 와인잔이 2개네. 분위기 좋았나 보구나. 내가 방해했네. 아냐. 난 금방 갈게. 형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야지. 쌀에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냐. 누구야? 선이라도 봤어. 네, 뭐 비슷해요. 형은 굳게 닫힌 욕실 문을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눈치 없이 불쑥 찾아왔네. 금방 갈게요. 형, 잘했어 동생. 이제 제대로 연애 좀 해봐. 그때 형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형은 현관으로 나가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힘내라. 네. 다음에 한번 같이 밥 먹자. 잘해주고. 형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형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누나. 들킬 뻔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저는 형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형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네. 제 여자친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수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할까? 형수님. 들키면 정말 끝이야. 알아요. 하지만 형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방은 다시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집에 와. 지원이가 맛있는 거 해준대. 네. 토요일 저녁에 와. 고기 구워 먹자. 전화를 끊고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형수를 다시 만나야 하나. 토요일 저녁 저는 형의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구나, 민준 씨. 네, 안녕하세요, 형수님. 1달 만이었습니다. 형수는 단정한 실내복을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들어와. 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냐? 앉아라. 형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직 형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골프 이야기, 미래 계획. 형수와 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선이 부딪히면 불에 댄 듯 황급히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인 걸까? 익숙한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형수에게서 온 새로운 문자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 민준 씨.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짧은 한 줄.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이제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가끔 형을 만나면 형은 형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이가 요즘 취미가 생겼어. 그림 배우러 다녀. 그래요. 잘 됐네요, 형. 너는 어떠냐? 만나는 사람 없어. 내 아직요. 형수는 여전히 그 큰 집에서 바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는 휴대폰을 열어 1년 전 형수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잘 지내 민준 씨. 우린 옳은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년 후, 저는 53세가 되었고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원룸에서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삶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또 저를 집에 불렀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구나, 민준 씨. 네, 안녕하세요, 형수님. 형수는 조금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식사 중에 형이 또 물었습니다. 아직도 혼자냐, 네. 빨리 재혼해야지. 3살이면 늦었어. 형수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형수는 설거지를 하며 저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재혼 생각해봐. 인생 길어. 혼자 살면 외롭잖아. 형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형수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형하고는 괜찮으세요? 익숙해. 15년 넘게 살았는데 뭘. 형수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림 그리는 재미가 있어서 덜 외로워. 다행이네요. 설거지를 마친 형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당황스러움은 없었고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형수님도 행복하셔야죠. 난 괜찮아. 우리는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는 형의 집에, 저는 제 2칸짜리 아파트에.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가족 모임에서의 어색한 만남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왔구나, 민준 씨.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빚은 다 갚았는데 왜 외로움은 그대로일까요? 저는 다시 낡은 노트북을 켭니다. 익숙한 사이트,
익숙한 영상들. 박민준 53세. 여전히 혼자.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